젊은 부자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집들, 그 값은 올라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 옛날에 지어진 집, 이런 집들은 값 떨어진다. 부동산도 좀 한번 여쭤보면 올해 1월에서 7월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들 심리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뉴스에서는 뭐 서울 집값 몇 주째 상승, 그다음에 뭐 강남 상구 특히 뭐 반포 같은 데는 지금 40억대, 뭐 군평인 같은 경우는 50억대 아크릴 이보파크였나? 아마 한강이 보이는 쪽인 것 같긴 한데 열렸다 막 이런 기사들 막 뜨고 있는데요. 전용 면적 25.7평짜리가 그렇게 50억까지 가고 그러면 정말 충격인데. 아마 로얄 알랄에 이제 한강 보이고 그런 거겠죠. 저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뭐 또 다시 오르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기대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거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르는 데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새로운 집, 새로 지어진 집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들의 부자들, 젊은 부자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집들, 그 값은 올라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 옛날에 지어진 집, 이런 집들은 값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인구 구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가 뭐 포항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집값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정학적인 문제예요. 왜냐, 거기에 경제를 지탱하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었거든요. 철강, 조선 뭐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수출 많이 하던 데들, 거기서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경제가 유지가 됐던 데들인데 그거 다 이제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체할 산업들은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 혁신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 혁신 도시는 그냥 유령 도시가 되는 거인 거죠. 자, 그렇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이렇게 쇠락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반을 두고 있던 지방의 많은 도시, 주로 제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힘이 빠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느냐? 네. 그 집값은 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거 도심인 거죠. 우리가 한동안 말이죠. 좀 저희 세대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나중에 돈 좀 벌고 은퇴하고 나면 전원주택 가서 살겠다. 그 얘기 많이 했죠. 그 얘기 많이 했죠? 네. 실제 전원주택 가서 살아보니까 지옥이에요, 이거는. 네. 너무 불편하고, 동네에서 차별받고, 밤에 무섭고,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다 서울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곳의 주택 가격은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느냐? 그거는 새로 지은 집들, 아파트 단지에 좋은 식당까지 같이 있는 집, 그런 데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곳들, 이런 데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실내 내부의 설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걸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그래서 젊은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집들, 거기 값은 올라간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신축을 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한 것들. 입지가 좋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다. 근데 재건축으로 더 이상 돈 벌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재건축으로 신축이 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재건축을 하는 사람은 돈 벌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건설 원가가 너무 높이 들고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근데 일단 만들면 매우 비싼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재건축, 신축과
같은 수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죠. 그런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바닥 따지고 상승으로 이제 들어섰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하락을 얘기하신 분들은 일시적 반등 얘기하신 분들 아직 여전히 좀 있거든요. 저는 좋은 집들은 그럴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서울의 좋은 집. 아, 좋은 집은 이미 상승을 들어선 거다. 예. 앞으로도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그렇거든요. 일본을 보면 지방 도시의 그 단독주택들이 값이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쿄 주변의 위성 도시들 있잖아요. 주거 지역들. 이런 데 집값도 굉장히 거기 전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도심에 새로 지은 집들 값은 올라가거든요. 계속해서. 그거는 저는 새로운 수요라고 생각해요. 그 새로운 수요는 누구냐? 새로 부자가 된 사람들인 거죠. 새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노인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관광객들,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일본도 보면 대도시의 도심 내 집값은 올라간다. 하지만 주변의 이 위성도시들이라든가 또 지방이라든가 이거는 뭐 해결책이 없다, 기본적으로. 더 이상 이제 우상향이 아니라 이제 우상향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를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현상 때문에 이번에 특히 강남 3구가 많이 올랐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거겠네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뭘까? 우리나라는 나이 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집은 값이 잘 안 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똘똘한 한 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이 든 사람들이 한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작은 연립주택이나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를 가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연금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강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집, 저가의 집들, 1인 가구용 주택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자살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느냐. 1인 가구는 늘어나는데 1인 가구를 소유할 사람들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월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전세가 되는 거고 깡통 전세가 되는 거고, 네. 그게 전세 사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작은 거 여러 채는 안 해. 그럼 뭐냐? 큰 거 한 채예요. 비싼 거 한 채. 그게 똘똘한 한 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데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안 바뀐다. 왜냐하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거 투기꾼이라고 하는 인식이 안 바뀌어요. 이거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 여러 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건 나쁜 일종의 범죄자처럼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해.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해야 돼. 그러면 고가의 한 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최대한. 그럼 올해 하반기 집값은 교수님은 서울은 더 오를 것이고 이제 경기도에서 입지 괜찮은 곳, 지방은 좀 여전히 주춤할 것이고 그렇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뭐 그 하반기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죠. 제가 뭐 그 시장에 직접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비싼 데가 더 비싸진다. 네, 비싼 데가 비싸지고 네. 젊은 사람들, 젊어서 돈 번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다니면서 연봉 2억씩 3억씩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 거기를 보면 된다. 비싸다는 얘기해 주셔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면 뭐 한강이 보이는 반포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나 온벨 같은 데는 9평이 40, 50 이게 나라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여기 누가 들어가서 사냐. 이렇게 뭐 다른 데 집값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뭐 대부분 이제 평균이 10억을 넘어갔으니까 괜찮은 데는 뭐 10억, 20억 넘어갈 테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 서울 집값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든가 PIR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비싸죠. 근데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비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의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치 연봉을 모으면 비싼데 집 한 채 산다. 이거면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샹하이라든가 베이징은 어떠냐? 한 50년 모아야 돼. 홍콩, 싱가포르, 뉴욕 다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이야기고 뭐 가급적이면 쌌으면 좋겠죠. 그렇죠. 특히 예를 들어 뭐 휴스턴이라든가 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이런 데는 뭐 한 6, 7년치 모으면 집 한 채 사. 그것도 뭐 풀장도 있는 집도 살 수 있어. 그런 나라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그런 데는 농지 보호 같은 거 안 해요. 집 짓고 싶으면 그냥 가서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런 도시들은 집값이 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땅 한 평 구하려면 새로 땅 한 평 구하려면 어디 가서 무슨 허가 받아야 되고 뭐 저 산림 무슨 훼손 허가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하고 웬만하면 허가 안 내주고 이러는 데들은 집값이 엄청 비싼 거죠. 왜?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우리가 비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땅이 없는데 하늘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된 거고 그것을 이제는 예술 차원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신도시를 만드는 이런 감각이라든가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더 비싸졌을 수도. 그럼요. 그거 땅이 작으니까. 단독주택으로만 살았으면 아마 지옥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어떤 분들은 또 일본처럼 한국 부동산 장기 침체 가능성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네요, 그러면. 지방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방은 그냥 소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여기서 말씀하신 지방은 모든 게 소멸이 아니라 이제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소멸이라는 의미인 경우가 있죠. 대도심은 괜찮겠죠? 지방도 세종시 같은 데는 괜찮죠. 그러니까 앞으로 야 여기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여기에서는 뭔가를 해낼 거야. 전 세계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데들은 산다. 지금 우리가 뭔가 굉장한 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반도체, 또 자동차, 또 K-팝,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어디서 만드느냐 그럼 지금. 서울이죠. 대부분은 사실은. 네. 대부분은 서울에 그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없어지지 않을 산업. 그게 뭐냐? 공공부문이에요. 정부. 세금 거둘 테니까. 서울, 세종. 세종시죠, 그게. 거기는 계속 돈이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동산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불러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금리죠.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이것은 코로나가 딱 되니까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 초, 2020년 3월 그때까지를 놓고 보면요.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무슨 뭐 그게 뭐 신천지인가 뭐 무슨 그 교회에서 뭐 막 코로나 환자들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경제가 다 얼어붙었잖아요. 경제가 다 그냥 다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안 타고 식당에도 못 가고 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제1선에 나선 조직이 바로 중앙은행들이었던 거예요. 미국의 연준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0.25%로 떨어뜨린 겁니다. 제로금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로금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을 무한정 풀어냈다. 빌려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빌려가서 그거 써라. 대출해 줄 테니까. 이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돈이 마구 풀려나간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더니 그게 처음부터 소비로 가지 않았어요. 소비를 늘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뭐가 늘어났냐? 그 돈들이 자산으로 간 거죠. 그 돈들이 자산으로 몰려가서 그게 증권으로 갔고 주식, 그게 암호화폐로 갔고 그게 주택으로 갔고 그러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뛰었습니다. 제일 많이 뛴 게 암호화폐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많이 뛴 거고 정말 폭등을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좀 덜 뛴 게 주택 가격이었어요. 그게 뭐 적은 데는 한 50%, 많은 데는 한 100% 정도 주택 가격이 그렇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 게 또 돈을 풀어낸 게
바로 주택 가격을 높여놓은 겁니다. 주식 가격, 암호화폐 다. 그러다가 그렇게 돈을 마구 풀어내다 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2022년 2월에 터진 사건이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것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고 석유 가격 폭등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마구 풀려난 돈들이 겹치면서 인플레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막 그 물가 상승률이 막 8%, 9%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외식 물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다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2022년 5월 이후 그때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고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격 제일 먼저 폭락했지. 그다음에 주식 가격, 주택 가격 다 같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이 2022년까지 그렇게 올랐다가 네. 그 이후에 계속 추락을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럼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젊은 부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부동산은 그건 불패다. 하지만 산업이 위축되고 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데는 오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 분들이 근데 특히 부동산의 7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바꿔 나가야 될까요? 그럼 앞으로는?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미국 같으면 한 30%그 정도 되거든요. 네. 부동산 비중이. 우리는 그게 70% 뭐 높을 때는 80% 갔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요. 저는 주식, 채권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의 신뢰성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권의 전문가가 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금융상품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 전문가가 되려면 사실은 그걸 본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다 직장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본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그 전문가들이 맡아서 자기 일처럼 똑같이 판단하고 성실하게 그 자산을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럴까?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애널리스트들의 그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뒤에 매도 추천, 매수 추천이 있잖아요. 거의 매도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매수해요. 그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럼 그걸 믿을 수 있겠냐? 그 사람들한테 과연 완전히 믿고 내 돈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러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각자 해야 돼요. 각자 하는데 자기 본업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하려면 자기 본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제일 믿을 만한 게 뭐냐 그러면 네. 자산 중에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뻔히 알 수 있는 자산입니다. 공부하지 않고도. 그게 아파트예요. 어느 아파트 몇 동 하면 안 가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투명한 자산이 아파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게 또 올랐었고.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 거는 좀 좋을 것이다. 네.